감사합니다. 이어서 3세션이 있을 텐데요. 원래는 프로그램상으로 한 15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를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좀 많이 지체가 된 이유로 커피 브레이크는 공식적으로 갖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들으시다가 좀 목이 마르시다거나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가셔서 지금 다과 마련되어 있는 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제 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션은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서 좌장을 맡으신 강동욱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변성환 판사님, 그리고 김재희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안 포에르타스 변호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주제 발표 좌장을 맡은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국제학술대회에 이 뜻깊은 자리에서 좌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조정학회 회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많이 지체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래 예상된 시간에 가깝게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제 발표하시는 분은 10분 내외로 좀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은 5분 정도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변성환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고요. 인사 간단하게 하시죠. 그냥. 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조정담당 판사를 맡고 있는 변성환 판사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성결대학교 바이데이 학부 우리 김재희 교수님이십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교양학부의 김재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과테말라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아마 어저께 귀국 하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힘드실 텐데 오늘 또 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IBT 중재센터 운영자로 계시는데요. 후안 안토니오 마짜리에고스 포에라터스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예. 그러면은 이 두 분이 PPT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자리를 좀 피했다가 발표 끝나면 다시 등장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부에서 담당 판사로 한 1년 가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사 조정 예규에 따르면은 법원에는 조정 담당 판사를 2인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 법원 형편상 지금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지방법원의 조정 담당 판사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동부지방법원은 중앙법원보다는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어서 전반적인 그 통계와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중앙지방법원의 작년 발표문과 또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부지방법원 조정기관 잠깐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판사들도 잘 이렇게 그 조정이 어떤 식으로 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조정 전담부 조정은 제가 담당하고 있고 조정 전담 위원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그 지적 재산권 사건은 외부 연계형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조정센터 조정인데 여기는 상임조정위원 2명이 동부지방법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명이 책임조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 조정은 하지 않고 제가 배당은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소법원 조정이 있는데 이 재판부 자체 조정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원칙적인 이게 조정 방식이었는데 재판장이나 배석 판사가 직접 조정하거나 또 조정위원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 방식은 재판부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조정전담부 운영 저희 모습을 잠깐 보면 다른 법원도 전체적인 틀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전담부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그 조정 전담 변호사 조정이 있고 저희 법원은 변호사 3분이 월 평균 5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이 금요일 제외하고 전일 또는 반일 조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조정 전담부 소속 조정위원 조정이 있습니다. 상근 조정위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건 약간 표현의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근 그 매주 또는 격주로 특정 요일에 보통 반일 조정만 하기 때문에 상근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지방법원에 현재 변호사 7명, 전현직 법무사 4명, 건축사 2명, 여성 조정위원 1명, 총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연계 조정은 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조정 담당 판사인 제가 직접 들어가서 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불성립이 확실한 사건이나 또 갑자기 조정원이 불출석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통계를 잠깐 보면은 중앙지방 통계도 있는데 일단 그 저희 회부 사건, 그 법원에서 회부한 사건은 성공률은 36.5%는 3분의 1 이상이 되고 상임조정센터가 25%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조정센터에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43단독 사건도 이것도 58%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또 조정 전담 변호사님들이 또 상임센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을 하는데도 그 전담 변호사들이 워낙 또 열심히 하고 해서 조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5.7%. 구체적 통계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정위원 책임 조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예규에도 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조정위원 한 명이 책임 조정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조정 절차를 위임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7조 6항에 조정 담당 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합의안을 도출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지시 없이 기록을 검토해서 조정을 진행하고 최종 그 합의 조정 조항까지 도출하는 것입니다. 책임조정위원이 제시한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안이나 또 불성립 속행 여부에 관한 의견은 최대한 존중이 됩니다. 특히 임의조정의 경우는 기판력이나 집행 문제 등의 문제가 없으면 문구 수정 외에는 조정안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합니다. 강제조정안도 조정안을 보내주면은 구체적 금액 등에 관해서 조정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변경 여지가 있으면 한 번 더 토의를 하기도 합니다. 조정전담부 조정위원 전문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전문화라는 게 뭐 특정 분야의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특정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긴 한데 다 아시다시피 뭐 건축공사, 건물 하자 등의 건설 관련 사건이나 그다음에 임금 노동 분쟁 사건, 건물 임대차 인도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들은 조정 회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한 2명 이상의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이 필요합니다. 또 조정조항 작성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요즘 사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조정조항이 다양화돼 있고 또 책임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 한 분이 들어가서 전혀 판사의 관여를 안 받고 조정조항을 완결을 보통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법률가 조정위원이 좀 하기에는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보존 처분이나 가집행 등 강제 집행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록 검토 능력도 점점 기록이 더 방대해지고 전자수송이 지금 거의 100%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 다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조정위원이 1년에 몇 번 정도 출석해서 처리해보는 경험만으로는 능력 배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사무 수행보고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정사무 수행보고서라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되면 저한테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거의 그대로 그 수도법원에다가 그거를 송부를 합니다. 뭐 조정 진행 경과나 실패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그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이 배당에 관한 부분은 제가 뭐 다른 그 논문이나 아니면 보고서 등을 찾아봤는데 거의 이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상임조정센터 배당은 뭐 아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배당만을 실시하고 또 진행과 종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임조정위원 2명에게 월 90에서 95건을 배당을 합니다. 특히 양측의 변호사가 있는 사건, 또 법률적 쟁점이 복잡 다양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가별 배당이라 해서 소가 5억 원이 넘는 합의부 사건은 건축공사나 이런 특별 분야 외에는 상임조정센터와 조정 전담 변호사에게만 우선 배당합니다. 소액을 제외한 단독 사건 중에 양측의 변호사가 있는 사건은 또 조정 전담 변호사에게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측의 변호사가 있는 사건은 일반 조정위원이 좀 담당하기가 약간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조정위원별 배당이라고 해서 이건 뭐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은 건축공사나 하자 사건은 건축사 2분이 담당하고 건물 인도 등 임대차 사건도 법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조정위원 1분이 담당하고 임금 노동 사건도 관심 있는 변호사 2명이 담당하고 또 감정 대립이 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은 여성 조정위원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배당 일반 조정위원인데 배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배당 예시를 보면은 뭐 수도법원은 주심을 선택할 때 그냥 무작위로 전자배당을 하는데 조정전담부는 조정전담 판사가 미리 사건을 간이 검토해서 누구에게 배당하는지 결정하고 이러한 배당이 조정 성공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거를 맞춤형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먼저 건축공사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상 경력이 된 건축사 조정위원 2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 성공률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소액 중액 사건은 3분의 2 이상이 조정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사건인데 이것도 그 공제조합 같은 데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과실 비율, 위자료, 치료비가 쟁점인데 이것도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전 현직 법무사 조정위원에게 대부분 배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예 전문 조정위원 2명 정도가 담당하면은 더 성공률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친족 분쟁 사건도 이게 굉장히 많은데 수소부문에서 조기에 이거는 조정 회부를 합니다. 당사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서 조정 조항도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일반 조정위원에게는 절대 배당하지 않고 조정 전담 변호사에게만 배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건물 인도 사건도 법률 쟁점이 복잡한 사건 외에는 이 법무사 조정위원 1분이 일괄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계약 갱신 청구, 권리금 원상 회복 등 쟁점이 매우 다양하고 관련 법령이 자주 변경돼서 조정 조항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또 아예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법무사님들이 이런 그 많은 걸 해보셔가지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대차 사건은 변호사님보다는 법무사님들한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 사건은 뭐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 법리가 매우 난해하고 수당 등 임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 조정위원이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정위원 2분이 아예 담당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은 뭐 명예훼손, 폭행 이런 사건인데 대부분이 소액 항소 사건입니다. 이것도 손해배상액 산정 경험이 있고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조정위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현재는 검찰 형사조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일반 조정위원에게 주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제가 특별히 분류를 했는데 이 사건들이 굉장히 사건이 많고 조정 회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 대립이 극히 심하지만은 보통 양측에 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관하여 어느 정도 판결례가 축적되어 있었고 조정 조항도 이런 정형화 되어 있어서 조정 경험이 많은 여성 조정위원 1분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성립 사건 재배당이라고 해서 강제조정 2 사건 등을 포함해서 일반 조정위원이 불성립한 사건은 따로 선별해서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조정 전담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검토하게 재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지역 재개발 사건인데 이것도 요즘 최근에 그 뭐 고금리
때문인지 사업 지연으로 해서 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 사건이 많은데 이것도 조합별로 다 분류를 해서 담당 조정 전담 변호사들이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항소심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1심 판결을 분석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이나 특정 분야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 전담 변호사나 상임조정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행 관련 사건도 이것도 조정 조항이 작성이 어려워서 조정 전담 변호사에게만 배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에 친하지 않는 사건, 즉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친 사건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한 사건, 또 기록 검토해봤는데 의견 차이가 매우 심한 사건은 제가 들어가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정 전담부 조정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조정 담당 판사 확충입니다. 조정 예규에는 2명을 무조건 지정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중앙지법 빼고는 다 1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서 분류하고 또 강제 조정이 들어오면 또 이걸 검토해서 수소부분으로 돌려보낼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울지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본안 재판부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절대 작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조정위원들이 때때로 항상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뭘 찾아도 봐야 되고 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조정 전담 변호사와 법률가 조정위원 확충입니다. 이는 비법률가 조정위원을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계속 배당과 관련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사건들이 어렵고 전문화가 분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서민형 분쟁은 일반 조정원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인터넷 발달과 다른 분쟁 조정위원회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형 조정 전담 변호사 수를 늘리고 법률가들 조정위원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법률가 조정위원 대상 교육도 지금 너무 부진해서 이것도 계속 좀 많이 늘려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영상 조정과 전화 조정의 활성화입니다. 조정기일에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조정을 의사가 없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상대방을 만나기가 싫어서 그렇거든요. 나오면 또 싸우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보면은 또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또 전화를 왜 안 나왔냐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전화로 조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조정이 지금 시설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영상 조정이 더 활성화가 되면 또 조정 성공률이 또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번째 발표를 맡은 성결대학교의 김재입니다. 저는 주로 형사사법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좀 여러 분야의 조정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야가 넓어진 기분이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한국조정학회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의뢰받기는 이 조정위원들의 윤리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형사조정 같은 경우에는 입건이 된 사건이 수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검사실에 가게 되고 검사실에서 사건 배정이 그러니까 담당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랜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되는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에 대한 오해를 위원들이 갖고 있어서 억지로 조정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형사조정위원들 전문성 강화 교육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2015년부터 중앙지검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조정위원들의 역량을 강화를 할지, 그리고 이 조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것들을 위원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민원을 많이 줄이고 원래 우리가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로 다가갈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많은 조정 절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사법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 ADR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10분 만에 빨리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러한 내용들은 건너뛰고요.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이 유엔에서 최근 개정판으로 나온 것 중에 예전에 그 형사사법 절차에 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23개의 기본 원칙을 유엔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로 이제 핸드북을 발표를 하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학자들하고 실무계 계신 분들하고 요것들을 번역을 했고 이제 한국판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이제 번역한 부분이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서 그때 공부를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같이 소개를 해보고자 요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2차 개정판에 대한 번역을 했던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ADR이 도입이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나 법제적인 근거가 들어가긴 하지만 왜 굳이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회복적 사법이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의 조정제도가 한 50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왜 굳이 형사사법은 이 회복적 사법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부터 저희는 맨 처음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형사사법 분야에서만 연구를 할 때는 당연히 회복적 사법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형사 조정하면 회복적 사법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아까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회복적 사법을 형사 조정에서는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맨 처음에 학교에서 배울 때 민법에서의 관심 영역과 형법에서의 관심 영역인 저스티스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민법은 발생된 손해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가 이 저스티스의 가장 중심 핵심 키워드라면 형법은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공정한가라고 배웠거든요. 따라서 민법은 그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된다라면 형법은 단순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따라서 형사상 대안적 분쟁 해결은 일반적인 민사나 이런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ADR과는 좀 차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우에서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패러다임인 형사사법에서 그 언급을 할 때 국가와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이제 언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고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가장 좀 많이 관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이 RJ라고 얘기를 하는 때로는 회복적 정의로 때로는 회복적 사법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회복적 사법이 형사조정에서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조정의 목적도 보시다시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법인 피해자 보호법에 그리고 그 대검 예규에 해당하는 형사조정 실무 운용 지침의 1조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가장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 결국은 회복적 그 사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형사조정위원들이 손해배상 금액만 좀 차관을 해서 무리하게 조정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초기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조정위원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합의가 아닌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이제 회장님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조정은 과정이다, 프로세스지 결론이 아니다고 한 말씀이 저는 이제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하는 이유가 합의라고 하는 건 형사조정의 하나의 솔루션의 한 가지일 뿐이지 이게 목표에 대한 최종 종착역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즉 당사자가 원한다라면 합의가 아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서로 욕이라도 해주는 이러한 과정이 안전한 대화의 자리로 마련이 된다라면 저는 그 또한 형사 조정에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에서 굉장히 좀 낯설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이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그리고 회복적 절차에 대한 개념 정의들을 잠깐 가져왔는데 요 내용은 저희 발제문 자료집 참조를 하십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책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한 조정제도가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생긴 관계망의 침해에 대한 바로잡기, 즉 회복에 대한 과정을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거다. 따라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당사자가 참여해서 그 과정의 결론은 당사자의 몫이고 조정위원들은 그리고 조정의 퍼실리테이터들은 이 조정의 진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은 질문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승소와 패소, 형법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승소와 패소, 즉 유죄와 무죄로 갈리겠지만 여기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발생한 책임은 누가 의무를 지어야 되고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 즉 이행의 약속을 마무리하는 걸로 회복적 질문과 회복적 사법의 가장 큰 키워드 3가지를 꼽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니즈, 피해와 니즈 그리고 의무 그리고 참여하는 것들, 요 3가지로 크게 3가지 기둥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피해는 회복적 사법은 피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피해자의 니즈와 역할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좀 빠졌다, 소외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들어온 패러다임인 만큼 피해자의 니즈와 피해자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관점을 두게 되고요. 형사조정실에 왔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아까 왕 박사님도 용어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해라고 할 건지 조정이라고 할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비슷한 대답을 내놓게 되는데요.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프로세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화해라고 하면 결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화해를 해야 되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과정에서 해석을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화해를 버리고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형사조정 역시도 당사자들이 참여의 동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적 사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겠지만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형사 조정을 운영하는 진행을 맡게 되는 진행자와 또 이 레퍼런스 기관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 대한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합의 도출이 제일 아름다운 결론이죠. 그래서 합의 도출을 하게 되면 원만한 내지는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노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후의 사법 절차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형사사법 절차 안에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 도출되지 않은 사항만 가지고 이후의 형사 절차에서 절대로 그 부당한 내지는 불이익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유엔의 기본 원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자기부재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라면 이거 내가 안 하면 나 불리해 라고 한다면 이게 자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또 마찬가지로 약속을 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즉 이행이 되지 않은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사법 절차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기본 원칙에 동일하게 효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정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자 보호법에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검 예규의 그 4조 3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 거하고 거의 동일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라면 형사 조정에 필요한 조정 능력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 앞에 설명드렸던 그 핸드북 내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뉴질랜드와 영국을 언급을 하면서 민영 기관에서 조정위원들, 그 회복적 사법기관이거든요. 그 NGO인 회복적 그 사법기관들에서 이 전문가를 양성을 하면서 인증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증 자격을 몇 급 이상 따면은 해당하는 형사 절차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NGO 기관은 상당히 많은데 이 양성 기관이나 양성 절차들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대화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수요가 생기면서 저희도 이 인증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에서도 이 인증 과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형사조정에도 이들을 투입을 함으로써 좀 더 좀 이렇게 그 질이 올라간 상향된 형사조정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의 역할은 이 형사 절차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가해자는 내가 여기서 잘못 언급을 해서 좀 내 책임이 무거워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는 내가 그냥 섣부르게 합의를 해줘서 저 사람의 형사 책임만 면하고 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게 크게 불안한 점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불안함입니다.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좀 그 분노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사조정의 위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 또 하나 좀 그 고무적인 것이 형사조정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에게는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들도 보입니다. 맨 처음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좀 이해가 갔는데 물리적인 안정감 좀 생뚱맞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물병을 집어 던진다거나 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심각하게 황산 테러가 형사조정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또한 퍼실리테이터가 좀 그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크게 회복적 절차 진행자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좀 이렇게 나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2번과 3번, 4번, 그리고 5번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형사조정은 지금 절차가 진행되던 사법 절차에서 잠깐 멈춰놓고 시한부로 절차가 중지가 되어 있는 사건을 그 형사조정실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요게 또 산으로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네들 업무를 좀 이렇게 없애거나 좀 쉽게 가고자 하는 걸로 남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되게 아쉬운 게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회부 기관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전화를 해서 형사조정 하시겠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검찰에서 오라 그러니까 조사받는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피해자한테 합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의뢰기관, 그 레퍼런스 기관에 대한 이러한 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형사조정위원회 해촉 사유 중에 제가 아까 이들에게 윤리적인 문제보다 좀 그 공정성을 잃어서 무리하게 푸시해서 조정 합의 성립률을 끌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3번 정도의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민원들이 사실은 요즘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초반기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는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러한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진행의 책임이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 관련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3가지 정도의 금지 행위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입니다. 무리하게 회부를 성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 중에는 외부에서 외압을 받고 이 가해자를 위해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 누설의 금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형사 조정실에 있었던 사건들이 외부로 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수수료나 금품 등을 받고 어느 한쪽에게 치우친 형사조정의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역과 벌금에 대한 부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 상황들은 보고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형사 조정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여기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합의 결과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관리는요. 이건 이제 제가 끝으로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형사조정에서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레퍼런스 기관에서 직접 조정을 의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를 들어오기 전에 사전 대화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 대화 모임에서 충분히 공감을 받고 내가 합의를 조정에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초대 과정이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조정이 성립이 된 이후에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책임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분에 사후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사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형사조정이 굉장히 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양학부다 보니까 교양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회복적 사법에 대한 것들을 지금 비교과 과정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운용을 해보려고 이번 방학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전략으로 회복적 사법에 관한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 대학의 커리큘럼도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well, so I will try to keep in time as much as possible.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Professor Ji-Woo Lee for the invitation to be a speaker at this event. I am deeply humbled by the invitation, and I applaud the hosts and sponsors of this event for their valuable effort to bring together speakers from all around the globe. As it was previously mentioned, my name is Juan Antonio Mazariegos Puertas. I am a lawyer and public notary from the Republic of Guatemala. Besides my private practice, I am also the administrator of the only arbitration center in Central America that specializes in consumer disputes. My presentation will be of a topic particularly close to my private practice, that being the emerging landscape of mediation in developing economies. It is no secret that Latin America tends to adapt slowly to legal global changes. I am happy to say that mediation in consumer disputes is one of the exceptions. As it will be shown through my presentation, some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ve taken particularly aggressive stances towards the adoption of mechanisms which boost the use of mediation in consumer disputes. This can be seen through the mandatory nature of mediation for consumer disputes in jurisdictions such as Argentina and Guatemala, or the detailed publishing of every single consumer mediation result, as it can be seen in Mexico. For my presentation, I will focus on three main points. First, scope. Second, the analysis of data pertaining to consumer disputes in Latin America. And third, the competencies of Latin American mediators for consumer disputes. Due to the limitation of time, I will skip this part of the scope. It's just pretty much saying that I will focus on three main jurisdictions for this presentation, those being Guatemala, Mexico, and Argentina. Now, turning to some data, here we can see how many consumer mediations have taken place in the above-mentioned jurisdictions for the year 2021. In Guatemala, we can see that 12,338 consumer mediations took place, out of which
4,480 resulted in a successful mediation. In regards to Argentina, we can see that 142,000 consumer mediations took place, out of which 31,576 led to a successfu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Lastly, Mexico underwent 63,182 consumer mediations, out of which 16,300 resulted in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Fortunately, we also have access to the specific amounts that were mediated for Guatemala and Mexico. In the case of Guatemala, it was $1.9 million were mediated. Meanwhile, in Mexico, the amount was $19.2 million. These data leads to three different conclusions. First, the high success rate in Guatemala, meaning that out of every 3 mediation processes relating to consumer disputes that start in Guatemala, one of them will be solved successfully in the mediation. Second, the volume versus efficiency in Argentina and Mexico. Argentina, with 142,000 consumer mediations, and Mexico, with 63,000, represent a significantly higher volume of cases compared to Guatemala. However, the success rate in these countries is lower. Argentina has a 22.2 success rate in their mediation on consumer disputes, and Mexico a 25.8. This suggests that while Argentina and Mexico are dealing with a larger volume of consumer mediations, their efficiency in terms of reaching successful outcomes is not as high as Guatemala. Having all this relevant data, we can finally discuss the competency of mediators in each jurisdiction. You may be surprised to know that out of the 3 jurisdictions that have been analyzed, only Argentina offers public training for becoming a mediator in consumer disputes. Mexico offers courses for mediation in general, and Guatemala does not have public courses pertaining to mediation. Why is it then that the only country that does not offer public education on mediation has the highest rate of success in consumer mediations? I believe that is due in part to the migration of former mediators from civil and commercial branches of mediation over to the consumer branch. Mediating commercial disputes instead of consumer disputes represents a huge change of vision to the mediator. Instead of considering that both parties have an equal power of negotiation, consumer disputes require for mediators to believe that one of the parties has an inherent power over the other. I believe that in general, this approach to the mediation by the mediator in consumer disputes proves detrimental to solving the dispute itself, harming not only the merchant by not allowing for an impartial third party to intervene, but also to the consumer by not being able to reach a proper middle ground with merchant. Thus, the success of mediation in consumer disputes may not solely depend on the availability of formal training, but also in the mediator's ability to adapt to the specific nuances of the consumer dispute. The case of Guatemala exemplifies how experiences and adaptability mediation can lead to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even in the absence of a targeted educational program. Muchas gracias. 토론에 임해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아마 발표자분들하고 같이 합석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토론하시는 분들은 먼저 좌석을 채워주시면 이 이름 좀 빨리 가시. Ari Ernest, yeah, here. 세 분 주제 발표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민사조정제도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고 현장에서 또 한 분은
형사조정 제도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과테말라를 비롯해서 중남미 소비자 분쟁 제도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조정과 민사조정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제가 보니까 특히 소비자 분쟁 쪽하고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어떤 그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신 이경환 박사님이십니다. 예. 그다음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PTN 김 법무법인의 아리은희 변호사님이십니다. 먼저 이경환 위원님께서 발표를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5분 정도 이내로 꼭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경환입니다. 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제도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미숙한 조정이라도 잘된 판결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분쟁 해결을 함에 있어서는 판결보다는 조정이 우선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주제에서는 조정 전담 재판부의 운영 이런 부분 등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위원 대상으로 하는 조정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민사소송의 목적은 분쟁 해결설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원만하고 종국적인 해결은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어떠한 주제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2주제는 형사소송위원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조정에 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적 법익에 있어서는 합의가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분쟁 해결설의 목적이지만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도 이렇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거에 유기천 교수가 범죄를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그러니까 내란 외환 공무원죄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그다음에 방화 위조 화폐 이런 부분에 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그리고 사기 절도 횡령 명예훼손 그다음에 또 폭력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거든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체적 반일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 피해 회복이 비율적으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재희 교수님한테는 형사조정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주제에 대해서 페로타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분쟁 조정을 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분쟁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적, 문화적 요소하고 정부의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문화적 감수성과 사회적 바이어스 속에서 비밀 유지 의무와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신흥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을 마련한 나라가 있는지, 대개 어떤 정도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서 조정의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그때는 그냥 전문가 자신이 환경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또는 건축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재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형사 조정에 있어서의 조정자에 대한 역할은 조정 절차, 조정 제도, 조정의 진행에 관한 이런 것을 상당히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자의 전문성 강화라는 것은 조정자 개인의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조정 절차나 진행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고 쉽게 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문학적 요소나 또는 심리학적 이런 교육들도 다분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당사자한테 시간을 한 10분 정도 줬는데 이분이 15분, 20분 해도 안 끝납니다. 한 말 또 하고 계속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제지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제지하면 금방 이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당사자한테 저는 의료 분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 환자가 38도나 넘어갔어요. 그러면 39.5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당사자한테 친근한 말, 자신한테 유리한 말들 이렇게 끌어내면서 그래 그런 거 제대로 검사도 제대로 안 했구만요. 관찰도 안 했고 그리고선 술기가 부족했구만요. 또 그렇게 위험한 거면 설명도 제대로 안 했네요. 이게 주된 쟁점이죠.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로 끊고 다음 사람들한테 한번 반대 당사자한테 얘기할 기회를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끊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게 말을 끊는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전문가를 활용한다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어떤 때는 전문가 집단 활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 소송 또는 환경 소송 또는 건축 소송이든지 간에 전문가 집단에서 개괄적인 감정서가 나오게 되면은 쉽게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있기 때문에 의료 감정이 나오고 그래서 합의 성공률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하된 것도 불성립으로 봐서 그렇지 취하된 것을 빼고 한다면 85%까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윤리라는 건 보통 우리가 학식, 덕망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쩌면은 투명성, 그다음에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좋은 점이라는 건 재판은 과거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렇지만 조정은 화해를 함으로써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발제자들이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예, 백대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 인사 말씀은 생략드리기로 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성환 판사님 발표문에 관한 저의 토론 내용입니다. 저의 그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기도 어렵고 또 일방 당사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결국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조정 담당 판사가 있는 조정 전담부나 조정 전담 변호사가 상임 조정센터보다 성공률이 높다는 통계는 그런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고, 제언을 주신 것과 같이 조정 담당 판사를 확충하고 조정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조정위원을 확충하면서 비법률가 조정위원을 축소하자는 취지도 결국 조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법원의 판단과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조정 제도를 발전시키면 조정의 성립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이 법원의 판결과 특별히 다른 절차로서 취급될 특수성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정 제도가 법원의 판단과 유사해지는 것이 실무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재희 교수님의 발표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기습적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법원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대와 사회는 보다 엄정한 처벌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전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맡으셨던 송상현 교수님을 모셔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본인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재희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회복적 사법의 가치에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피해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에 형사 조정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회복적 사법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을지 교수님의 고견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피해자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형사 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푸에르타스 변호사님의 발표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발표 자료만 보고 토론문을 준비했었는데, 막상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발표 내용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 분쟁의 대부분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법정 재판 절차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적 구제보다는 조정의 확대가 소비자 권리 구제 및 영향력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라틴 아메리카의 소비자 분쟁 해결 제도 중 법원의 재판 절차와 조정 제도 중에서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어느씨 변호사님, 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I'm Ari Ernesti from Peter and Kim.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some comments and ideas on the excellent presentations today. I feel like it's given me some food for thought about what parts of mediation in Korea could be brought to other dispute resolution forums, such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is my specialty area. For example, the 58% success rate in mediations in Korea I thought was quite impressive. Now, how can we also bring, international ethical best standards from the international mediation to the practice of mediation in Korea? And, I heard Judge Byun say that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legally specialized mediators, also need to provide more training opportunities,
and we need to enhance video-based mediation. This is something that arbitration practitioners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video-based arbitration, and I think we could maybe have some useful exchanges on that. And Professor Jae-hee Kim has said we need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and UN standards can be useful for elevating competency standards in mediation. She also said we need training for participants in criminal mediation processes. And Mr. Puertas mentioned that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mediators in Guatemala have been successful in mediating consumer disputes. And to me, that sounds like learning civil and commercial mediation techniques could be useful for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mediation in general. So these are some lessons that I think maybe arbitration could be useful to help with. And this leads me to a question, and forgive me because I'm going to go a little bit outside of the topics that were discussed today, but I feel like it's an important way that we could enhance mediation in Korea and improve overall exchanges. And the question is, can ARB-Med-ARB take root in Korea? Now, mediation, arbitration is a specific technique used to make mediation settlement agreements enforceable in New York Convention jurisdictions. As you probably know,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this special thing called New York Convention, and the chief benefit of it is that you can take an arbitral award and enforce it in any of the 172 different jurisdictions that have passed this New York Convention and have ratified it. And so we have the SIMC AMA protocol that came out in 2014, and this basically says that if a request for arbitration is filed, the respondent can file its answer, and then the tribunal is constituted. But then after that, the arbitration is usually stayed right away, and the parties take a break from the arbitration and they attempt to settle the dispute through mediation. And if they're successful, then that mediation settlement agreement goes back to the arbitrator, and the arbitrator can issue what's called a consent award. Now, this is useful because, as I just mentioned, it could be enforced in any of the 172 New York Convention countries. Now, we look at the Singapore Convention, right? That was passed in 2019. A multilateral treaty that offers a uniform and efficient framework for the enforcement and invocation of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But what's the current status of the Singapore Convention? Well, it only has 11 state parties so far and 57 signatories as of late November 2023. These numbers, of course, will grow, but Korea's top trading partners, are they members to the the Singapore Convention? Well, China, US, Japan, Australia, Vietnam, those are the main trading partners of Korea, the most likely countries from which businesses would get into business transactions with Korean parties. And among those, Japan has ratified the convention as of October 1st of this year to take effect April 1st, 2024. China, the US, and Australia have signed but not ratified the Singapore Convention. Vietnam has not signed the convention. So the situation is that, yes, Singapore Convention is great, but we need something in the interim to push forward mediation. And I submit to you that the best solution to that right now is ARB-Med-ARB. And we have a golden opportunity because right now the KCAB rules, the international rules of arbitration, are being amended. And this is a process that started last year. And in addition, I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new international mediation rules at the KCAB,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so I would make a call to action to everybody who thinks this might be useful to promote an ARB-Med-ARB protocol to the KCAB to get this included in the rules so that we can continue these exchanges betwee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ank you. 예, 세 분이 그 질문과 함께 또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자리 배제상 이 주제 발표자를 다시 배치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마이크를 전달해서 안전 좌석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변성한 판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뭐 나오셔도 해주실 필요 없고요. 예. 마이크 예. 죄송합니다만 3분 안에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동부지방법원의 그 교육 절차 과정이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봄에 전체 세미나 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사법연수원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조정위원이 87명인데 그분들을 뭐 강제적으로 참석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오시는 분만 오시는데 그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조정 절차를 참관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다른 조정위원들 조정하는 걸 보고 그거 한 몇 번 보시면은 특히 뭐 법률가 출신 변호사님들이나 전직 변호사님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그 몇 번 보시면 그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아직 그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조정 전담 변호사들 같은 경우 오면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판결 내용과 유사한 조정 관련돼서 보셨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그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보면은 나중에 그 배심원들 합의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영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갖고 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약간 바꾸려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사조정법에는 지금 그 1조의 조리에 따라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하여튼 뭐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일단 조정위원들이 하여튼 자유롭게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은 일단은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제 강제 조정이라는 말도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판결 주문 내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 비율이나 위자료 이런 거를 저희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담당 판사님이 나중에 혹시나 일이 돼가지고 본안으로 갔는데 담당 판사님하고 의견이 달라버리면은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일을 하면은 다시 또 연락을 하거나 불러서 또 설득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 조정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제 조정을 안 하고 임의 조정 끝나면 판사님들이 볼 수가 뭐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근데 강제 조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내면은 이거 왜 이렇게 강제 조정을 했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조정 담당 판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저희가 이제 권유도 드리는데 막상 이분들이 전화하기가 또 껄끄럽죠. 그래서 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중앙지방법원인가 어디서는 강제 조정을 할 때 이의가 들어오면은 그 과정을 또 적어주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거를 따로 저희들이 생각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다는 게 그래서 일단 동부지방법원은 강제조정 이의가 들어오면은 그 과정은 하여튼 통지는 안 하는 걸로 불성립만 되는 경우는 불성립 내용 아까 사무 수행 보고서라 그래서 그걸 따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제가 그 어니스 변호사님이 질문하실지를 제가 모르고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 그 영상 조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 통역은 못 들었는데 영상 조정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영상 조정은 아직은 지금 시범으로 많이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지금 변호사님들이 많이 지금 그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영상 조정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영상 조정이 활성화되면 아마 조정률이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불출석해도 다 그 영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대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교수님. 예. 이 발표자를 이렇게 나와서 질문에 답하라고 하는 제가 세미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예, 먼저 첫 번째 그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개인적 보호법에서 뭐 어떠한 기능을 하냐라고 하는 게 아마 사례를 들려드리면 좀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가 있으면 뭐 성희롱 사건이 예를 들면 지하철 안에 있는 그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진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나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상당히 부끄러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해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나 말은 하고 싶고 하는 상황들에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서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는 있는데 피해에 대한 욕구를 자기 스스로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공감을 해주는 과정과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언급을 해드렸더니 손해배상을 받고 싶지만 그 금액을 갖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성범죄 같은 경우가 조정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특정한 기관들의 뭐 그 피해자 심각한 피해자를 위한 기관 등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 회복 받은 금액을 받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상징성이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그 금액을 기부를 하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미안한 마음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의 책임 부분이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선뜻 뭐 사과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 법익에서 피해복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문구가 좀 조정을 하면 할수록 이거 구체화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그 용역을 한 결과물을 보니까 여기서 손해회복을 받은 금액을 한 900억이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뭐 못 받은 돈이던 손해배상액이던. 근데 조정위원들에게 나간 수당이 51억이래요. 그럼 비율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요즘 학생들 말로 가성비가 엄청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회적인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좀 해결을 해줌으로써 검찰이 좀 더 중대한 사건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해주신 질문 전에 그 코멘트 내용이 사실 그 기습 공탁이라고 하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형사 공탁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좀 간과하는 점들은 상대가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적 그 사법에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스스로 절차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했을 때 이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이 형사조정장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크게 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전화조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화조정이 아닌 경우에도 한 사람은 대기실에 한 사람은 조정실에 있으면서 중간에서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피해자의 이름은 뭐 모르는 사람인 경우 아까 그 지하철 추행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호명을 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가명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두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조정을 했는데 나가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격차를 충분히 두고 나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또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이런 그 회복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형사 조정이 형사 절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답이 됐을까 합니다. 예,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사조정용 수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분들 저도 하고 있지만 돈 보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제 김재희 교수님 형사조정 수당을 좀 많이 올려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예, 다음은 부에르타스 변호사님. 네. Thank you. I'll try to keep on time.
So the first question was by Mr. Lee, asked whether there are any guidelines that maintain the values of mediation, such as confidential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for consumer disputes. Well, here we have one of the main, I would say, interesting facts about Latin American consumer disputes, and that is that mediation in consumer disputes is typically held by government entities. Government entities, while they do impose some sort of restrictions on the public officials that are taking part in the mediation process, they do not have per se some sort of guideline that they need to follow, less even so an international guideline as to that effect. In fact, there are some jurisdictions in Latin America, such as, for example, the Republic of Honduras, that actually does not allow charging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at pertain to consumer disputes. That is actually established in one of the laws concerning consumer disputes in Honduras. We might think whatever we might think about that, but that's how it is. So to the second question, Mr. Vadek asked about what is more cost efficient for the parties, either national litigation or mediation. Well, on this question, I believe that I partly answered with my last answer, which was that typically mediation in Latin America for consumer disputes is handled by the state, which typically means that it is also free for the parties. So if we are only talking about the most cost-efficient way to solve a dispute, a consumer dispute in Latin America, that would certainly be mediation in 90% of the countries. There are some exceptions, such as Argentina, which they do charge for the mediation process. But for example, if we're talking about the Northern Triangle, meaning once again Honduras, El Salvador, or Guatemala, that wouldn't be a problem. Now, with my last minute, I will quickly answer the question presented by, I'm sorry, I will say Mr. Arie, but I'm sorry, I can say your last name. So it was concerning arbitr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mechanisms and implementation here in South Korea. So I was actually very surprised when he was discussing this point and mentioning that South Korea is still waiting for the adoption of consent awards in general, because, for example, in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at I administer in Central America, which was made around on 2019, we already adopted consent awards. Consent awards have been I would say, a very developing new way of solving disputes in Latin America. I wouldn't say that I have seen it on consumer disputes, because in Latin America there are only 2 arbitration centers that specialize on consumer disputes. I administer one of them. But in general, I would say that consent awards are part of the arbitration landscape in Latin America. Thank you. 혹시 지금 세 분 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싱가포르 협약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입법 과정이나 태도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회장님이나 누구든지. 왜냐하면 궁금해하시니까 어차피 국제학술대회니까는요.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만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 부분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법무부에 워킹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 교수님께 잠깐.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함영주입니다. 사실은 뭐 할 말은 되게 많은데요. 간단히 줄이면은 우리나라 민사조정실무의 책을 보면 조정 합의설과 조정 재판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논문에 썼더니 요즘에 조정 재판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공의 학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조정이란 말을 합의란 말로 동의어로 쓰고 있거든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걸 조정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조정 합의설 같아요. 그런데 그 합의는 재판 결과와 같아야 된다 하니까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조정은 합의이고 그리고 재판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무런 모순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아까 싱가포르 협약을 이야기하니까 싱가포르 협약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당사자의 자율적인 절차 합의하고 또 저 조정 절차 내에서 당사자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압박 코얼션이라고 하잖아요. 압박도 받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콘실리에이션하고 미디에이션이 뭐
다 같은 용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컨실리에이션은 상당히 압박을 하기도 하고 미디에이션보다 더 또 부드럽게 하기도 하는 이런 좀 애매한 개념인데 조정은 미디에이션으로 바꾸면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희석이 된 거거든요. 아무리 같다고 해도 컨실리에이션을 썼을 때는 마치 한국의 법원 조정처럼 약간 압박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런 것들을 뺐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약간은 그 싱가포르 조정하고는 점점 먼 거리를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상사중재원에서 아르브 메드 아르브도 이게 뭐냐면 같은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만일에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하면 지금 우리 법원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판도 할 수 있고 협상도 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이 동시에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따로따로 뗀다면은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아비트레이션과 같이 뭔가 파이널하고 구속력을 주는 뭔가의 효력을 주는 거, 효과를 주는 걸 자꾸 주자고 하니까 이걸 썩자고 하는 거거든요. 미디에이션만 가지고는 약하다. 당사자들의 합의만 도출하면 약한 거고 그거 가지고 무슨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신속해야 되고 빨리 결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적게 들여야 되고 뭐 이런 요구를 다 자꾸 만족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싱가포르 협약의 조정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고 이거는 물론 한국의 문화의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이 그렇다. 현실의 한국의 현실은 당사자한테 자율성을 줘도 당사자들이 자율성 싫어한다. 판단해달라고 한다 하니까 현실의 요구는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 협약을 이렇게 대처해 나갈 때 한국의 현실과 한국의 조정의 현실과 그다음에 싱가포르 협약의 특징하고 이 모순점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니까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처럼 하면 자꾸 멀어질 거고요. 기존의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판사 인력 부족한데 판사의 업무 부담은 누가 줄여줄 거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플로아에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형사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김재희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보니까 너무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지 못하는 질문은 아마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3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세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폐회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폐회사를 위해서 폐회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폐회사를 위해서 최재석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가 되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우리 삼성동에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시정을 해보겠다 했는데 올해 역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 또 토론 담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또 중간에 티브레이크도 없었고 또 종합 토론도 전혀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사실 플로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기회를 갖고 싶으셨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우리 이재우 교수님이 국제이사로서 이걸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했을 텐데 이걸 1년에 한 번 이 큰 잔치를 마련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많은 훌륭한 분들의 글, 주제, 또 토론 기회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저희가 또 늘 했던 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6시가 아마 원래 마감이었을 텐데 지금 통역도 해주시고 또 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또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밑에서 보이지 않게끔 도와주신 여러 제 스태프들, 학생분들, 조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같이 계신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 또 그다음에 같이 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또 내년 우리 학회 때도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우리 그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같이 가셔가지고 또 밀린 또 부족한 시간을 또 거기서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만찬 장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찬은 여기 정문 앞에 있는 102관, 네, 그 R&D 센터 11층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지리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앞에 102관 R&D 센터고요, 11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